소나무에 달린 솔방울을 살펴보면 기름진 땅에 자라는 소나무는 솔방울이 별로 안 달리고 유독 바위 위나 황폐한 토질 위에 자라는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습니다. 나무는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 일단 자라는 데 집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양 생장에 주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나빠지면 대를 잇기 위한 자손 번식에 더 힘을 쏟습니다. 생식 생장에 주력하는 거죠. 이런 습성은 나무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거름기 즉 질소분이 많은 곳에 참외를 심었더니 줄기는 힘차게 뻗어가고 잎도 손바닥보다 훨 큰데 정작 손자손에 열매가 안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에 가뭄이들이 물이 말라가면 붕어들은 엄청난 산란을 합니다. 마른 저수지 3년 뒤에 가보면 호박씨만한 붕어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문에 열매가 잘 안 맺는 이유 중에 질소분, 즉 거름기가 많은 곳에는 꽃도 수정 착과도 잘 안됩니다. 줄기만 신나게 큽니다. 편에서 설명한 내년에 열매 맺힐, 즉 올해 난 새순을 눕히는 것도 이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선점하려고 위로 자라는 가지를 이었으니 나무는 이 가지에 열매를 맺으니까요. 새 가지를 얼마나 이어야 하는지는 과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꽃이 다닥다닥 피는 복숭아 같으면 덜 이어도 되지만 한 가지의 꽃이 한두 하방밖에 피지 않는 사과는, 특히 후지는 아래로 꼰지 박듯이 뉘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이듯이 눕힌 가지는 가지 끝에 꽃눈이 왔는데 세워진 가지에는 잎눈만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비틀기도 합니다. 흔히들 염지라고 하는데 좀 야만적이긴 하지만 가지를 비틀어 삶의 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자손을 번식시키라고 꽃눈을 착생시킵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한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지만 가지마다 독립적인 점도 있습니다. 이웃 식물과도 경쟁을 하지만 같은 가지끼리도 경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 중에서도 세워진 가지는 계속 자라고 이렇게 위기를 느낀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열매가 맺히는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모두들 해까지 열리는데 정확히 말하면 복숭아, 매실, 자두, 사과 등은 작년에 나온 가지에 그때 꽃눈이 맺혀 자라다가 올 봄에 꽃 피우고 결실됩니다. 흔히들 2년생 가지이니 3년생 가지이니 혼돈을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나온 가지, 작년에 나온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책자나 이론에 사과는 3년생 가지에 열린다고 하는데, 즉 재작년 가지에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 집 사과는 모두 작년에 나온 가지, 즉 2년생 가지에 모두 사과가 열렸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말은 자꾸 3년생 가지에 열린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속입니다. 반면에 감, 대추, 포도, 다래 등은 봄에 신초가 나오고 그 나온 신초에 꽃이 피고 결실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가지는 결과지 어미가 된다고 하여 결과모지라고 합니다. 작년에 나온 가지에 열매가 달린다고 하는 사과, 복숭아, 자두, 매실 등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이걸 모두 안내드리긴 곤란하고 제 채널 각 과수 개화 모습 영상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거름기 많은 토양, 즉 질소분이 많은 토양에는 자라기만 하고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잘 맺게 하는 비료는 없을까요? 흔히들 종실 비료로 가는 인산이 있습니다. 과일나무마다 꽃눈이 맺힌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새 가지가 나고 대체로 7, 8월이면 꽃눈이 맺히는데 이때 수용성 인산을 사전에 살포하거나 연면 시비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비료는 뿌린다고 모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영양소별로 성질이 있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일반 인산 비료는 이때 줘도 효과는 없고 수용성도 그것도 연면 시비해도 열흘이 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가 자라든 열매가 커지든 일단 그 순서는 세포가 생기고 그 세포 수가 늘어나고 다음에는 각 세포가 커져서 생긴다고 앞편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고 자란 과수는 차질 없이 세포수를 늘려가지만 꼭 여기에 도움이 되는 비료를 꼽으라면 붕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소를 연면시비하면 수박만큼 완전 크지는 않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가수에 다소 도움이 될 뿐입니다. 다음은 세포가 커지는 시기인데 세포가 크는 데는 질소 성분 그리고 그 양분을 입혀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니 엽록소의 한 요소의 마그네슘 또 그 양분을 옮기는 데 관여하는 붕소나 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과일이 열린 가지에 충분한 햇빛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일의 외형은 우선 길이가 늘어나고 다음은 옆폭이 늘어납니다. 과일 열매 속히할 때는 세로 길이가 긴 것이 우량 과일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앞편에서 가지가 크든 열매가 크든 호르몬이 작용하고 거기에 양분이 공급되어져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열매가 비대하는 데 관여한 호르몬은 지벨레린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 지벨레린은 가지가 신장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 중 많은 포도가 지벨레린을 처리한 것입니다. 다른 과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을 처리한다고 우리 몸에 해롭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호르몬들은 식물 자체에서 나오는 성분이고 이를 공업적으로 생산한 것이니까요. 대신 관념적으로 자연 친화적이지 못하는 점과 당도나 맛 그리고 저장성도 뒤떨어지는 점은 있습니다. 물론 과일이 크기만 하다고 대수는 아닙니다. 색깔도 곱고 때깔도 좋아야 하고 당도도 높아야 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영양성분은 인산과 황, 가리비를 치더라도 황산가리, 과일의 성숙기에 인산 비료를 살포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비료를 제대로 효과있게 치려면 각 비료의 영양소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비료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제 채널 4번 항목에 영양소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작물을 잘 키우려면 비료를 알아야 하고 작물을 실패 없이 키우려면 병충해와 그 방제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